지난달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한 김영철 씨 52세 가명 가족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취재 결과 김 씨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배급 관리를 담당하는 당 간부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75살 어머니, 49세 아내, 28살과 24살, 두 아들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가을 가족 전원이 함께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괜찮아 보였을 뿐 우리 가족도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초반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끊기고 장마당, 북한의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 있던 물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배급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창고에는 쌀이 쌓여 있었지만 특권층과 군대로만 우선 배분됐습니다. 매일 아침 배급소 앞에 줄 선 주민들에게 배급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당 간부로서 김 씨는 매주 생활 총화에 참석해 자기 비판을 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주체사상 선전만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 죽이 전부였고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아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추위를 견뎠습니다. 전기는 하루 2~3시간만 들어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던 김 씨의 어머니는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의사조차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입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위안 하나 달러가 없으면 약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은 군 제대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 배치를 받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창고에는 쌀이 썩는데 주민들은 굶어야 하는지, 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힘든지. 그 의문들은 결국 이 가족 5명을 목숨을 건 탈출로 이끌게 됩니다. 최근 탈북한 김영철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2월 어느 날 아침 그가 관리하던 배급소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배급소 문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삼지연 지역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김 씨는 그 노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배급소를 찾아와 오늘은 배급이 나옵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배급할 쌀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배급소 창고에는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쌀은 평양의 특권층과 군대를 위한 것이었죠. 일반 주민들 몫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썩어가는 쌀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데 창고에는 쌀이 썩어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당 간부로 체제를 옹호해왔던 그였지만 그날 밤 그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어머니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렇진 않았다. 그때는 그래도 서로 나눠 먹으며 살았는데. 75평생을 북한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중년 여성이 장마당에서 쌀 한 줌을 훔치다 적발된 것입니다. 취재 결과 이 여성은 아픈 딸에게 먹일 쌀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그녀를 인민의 재산을 훔친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공개 비판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 간부였던 김 씨도 그 자리에 소집됐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체제를 옹호하는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성의 눈물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체제를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리 가족을 여기서 꺼내야 한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김 씨와 같은 당 간부급 인사가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가족 전체가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각성, 그것은 곧 위험천만한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김영철 씨 가족의 북한 생활 마지막 시기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북한 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국경 지역에 개미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 간부였던 김 씨에게도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주민 감시와 밀고를 강화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 씨는 동료 간부들에게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락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흔적이 있는 주민을 색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적발될 경우 정치범 수용 소행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이뤄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 후 1년이 넘도록 일자리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구할 수 없어 상태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러워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하려면 한 달치 식량값과 맞먹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봄, 김 씨의 이웃이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탈출하려 했지만 내부 밀고로 적발된 것입니다. 그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김 씨는 당 간부로서 그 공개 비판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 가족을 비난하는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은 우리 가족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무렵 김 씨의 집에도 보위부 요원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당 간부인데도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적발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옥수수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많은 주민들이 나뭇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원이던 김 씨의 아내는 학생 한 명이 영양실조로 교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시기 북한의 식량난과 통제 강화가 절정에 달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꿈꾸지만 극도의 감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곧 위험천만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영철 씨 가족이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한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밤, 김 씨는 가족 전원을 모아놓고 은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의 밀고가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탈북을 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적발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김 씨는 답했습니다. 여기 남아도 결국 굶어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75살 어머니였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죠. 국경을 넘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죽더라도 함께 가겠다. 그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북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당 간부 지위를 이용해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허술한지, 어느 경비대원이 뇌물을 받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 경비대 뇌물, 중국에서의 생활비까지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몇 년간 모아둔 돈과 집안의 귀중품을 모두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당 간부로 일하면서 받은 뇌물과 부정한 돈도 모두 탈북 자금으로 썼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촉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간상을 통해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암호로 진행됐고 직접 만나는 일은 절대 피했습니다.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두만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공포와 기대가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김 씨는 홀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는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지 마십시오. 이 정권을 저주합니다. 체제에 대한 마지막 항변이었습니다. 탈북 전문가들은 가족 전체가 탈북하는 경우 한 명이라도 적발되면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며, 그럼에도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국경 넘기가 시작됩니다. 김영철 씨 가족의 목숨을 건 국경 돌파 순간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날 새벽 2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명씩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5명은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 발자국도 소리내지 말라고 김 씨는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에서 국경까지는 약 10km. 평소 같으면 2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75살 어머니와 함께 가려니 4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너희만 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새벽 4시, 일행은 두만강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미리 뇌물을 준 경비대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10분간 순찰을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10분, 그 안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김 씨가 먼저 강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이었지만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수심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가운데 두고 아들들과 제가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다른 초소의 경비병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물속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는 물속에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탐조등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김 씨의 작은 아들이 그만 해냈다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급히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강변 숲속에 숨어있던 중국 쪽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일행은 브로커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일행은 중국 쪽 조선족 마을의 한 빈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진맥진에 눈을 감았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탈출은 성공했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경비가 극도로 강화됐음에도 가족 단위 탈북이 성공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 내부의 붕괴 징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김영철 씨 가족에게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직후 김 씨 가족은 조선족 마을의 빈집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우리에겐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당합니다. 김 씨 가족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 달간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명은 좁은 방 한 칸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무리를 했던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끝이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조선족 동포 한 분이 몰래 약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주일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브로커에게 준 돈도 바닥났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이 몰래 밤에 나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중국 돈으로 100위안, 우리 돈만 8,000원 정도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용주가 북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착취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큰아들의 증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동네의 공안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 가족은 다시 야밤에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마을을 빠져나가던 중 순찰차를 마주쳤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그냥 계속 걸으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척 걸었습니다. 다행히 순찰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김 씨 가족은 또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2~3달은 걸립니다. 각오하세요.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국경을 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중국에서의 석 달, 김 씨 가족은 마치 쥐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숨을 죽였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북한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하고 중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두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한국에 데려가겠다.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이 북한에서보다 더 심할 때도 있다며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공포,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이 정신을 갉아먹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김영철 씨 가족의 한국행 여정이 공개됐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후 선교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경로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한국까지 비행기로 가면 3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우리는 석 달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관문은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지만 신분증이 없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화물차 뒷칸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틀간 화물차에 갇혀 이동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이 여정을 견뎌내실 수 있을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까지 걸어서 가야 합니다. 산길로 이틀 걸립니다. 75살 어머니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번갈아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아들들이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경찰도 탈북자를 단속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또다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글 속 허름한 오두막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브로커는 태국 입국 준비를 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태국 경찰에게 줄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씨는 남은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김씨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태국 경찰은 우리를 구금하지 않고 이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 그곳에서 김씨 가족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대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씨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정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브로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김씨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북한 출신임을 증명하고 탈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2020년 겨울, 김씨 가족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김씨의 증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는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씨 가족처럼 전 가족이 무사히 도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의 땅, 대한민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영철 씨 가족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과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2020년 겨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씨 가족. 김씨의 첫 소감은 이랬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가장 놀란 것은 마트였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쌀 한 톨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하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비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말투였습니다. 김씨의 아내 증언입니다. 마트에서 동무,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북한 사람인 걸 바로 알더라고요. 창피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도 다르고 된장찌개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김씨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지원이라고 김씨는 말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씨의 아내도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원이었지만 여기서는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입니다. 김씨는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고향에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약 하나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씨는 남북분단에 대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김 씨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해서 시도하지 못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탈북민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김 씨 가족처럼 온 가족이 탈북에 성공한 사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철 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간절한 염원, 가족을 지키려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분단의 아픔이 담긴 우리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온 자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